뉴스 하이킥.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여야 두 젊은 정치인의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 다사다난했던 잼버리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이제 폐영식하고 K-팝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폐영식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그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잼버리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 분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행정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상당히 좀 국민들의 인식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K-팝 스타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죠. 네네. 좋아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핵심은 정부가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무능력을 보여줬고 준비 소홀과 또 지자체와의 그런 유기적인 그 협업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이번 잼버리 사태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행정의 무능력을 저는 총체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평가받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도 좀 들어보죠. 한덕수 총리께서 폐영식이 성공적이었다. 네. 그리고 유종의 미는 거뒀다.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 자체에 트집 잡고 싶진 않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도 어쨌건 마지막에 사고 안 나고 잘 마무리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총리가 말하는 것이 되게 억지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3개 부처의 장관이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어서 사실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됐던 행사였고 작년 국감 때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사실은 관심을 두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반적으로 총체적 실패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 여당이 스스로 우리 그래도 잘 마무리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잘 못됐구나라고 생각되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이제 콘서트 보신 분들이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태풍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행사를 하다니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긴 기간을 준비한 행사는 왜 이랬나 라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자,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이 여행하는 잼버리는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뼈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나름 뼈가 느껴지는 평가인 건 맞죠. 이게 잼버리라는 것이 그 스카우트들이 그 야영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또 그런 자연 환경과의 그런 적응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과정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관광으로 끝낸 것이 그나마 다행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스카우트 취지와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거에 대한 저는 뼈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저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철수하고 영국에서 철수하고 그 대회 자체가 조기에 지금 취소되면서 사실상은 거의 실패로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 전 여기에 대해서 좀 귀를 열어야지 이번에도 또 자화자찬하면서 그냥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면은 전 다음에도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기후 문제로 돌릴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그러니까 네. 그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3,000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5,500명이 조기 퇴소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 코스가 원래부터 준비되었거나 혹은 아니면 너무 더울 경우 이렇게 하기로 준비되었던 보관 그러니까 대안이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들었던 정보를 보면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고 너무 더울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터라 사실은 여행하는 잼버리라는 말이 사실은
저희의 행사를 되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여가부에서 사실 네. 이제 주무 부처로 봐야 되겠죠. 공동 조직위원장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이 행사를 맡아서 한 여가부가 7월 25일에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서 점검 또 점검, 준비 완료 끝. 이제 뭐 그 폭염, 뭐 해충 여러 가지 다 이미 예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미 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뭐 기본적인 먹는 거부터 해서 또 당연히 야영하면 화장실 가는 건 필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나서 오죽하면 한덕수 총리가 답답하니까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청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됐다라는 것은 네. 좀 정부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건데 이번에 태풍과 대비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태풍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게 당연히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 자리나 이런 데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돼 있냐라고 했더니 회의하고 가르쳐주겠다. 오후에 발표하겠다. 결국엔 마지막에 또 바뀌어서 퇴영 조치되면서 다들 이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국민들은 야 플랜 B도 없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지? 온갖 혼란이 있었던 거에 굉장히 실망을 좀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행사는 끝났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폐영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했다면서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뭐 아쉬웠던 점은 그 자리에 민주당 지도부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산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하시죠. 네, 저는 사실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가 더 이 문제를 국민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그 이제 잼버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는 메시지까지만 일관되게 했다고 하면 저는 설사 야당이 이 문제를 지적한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회 중간중간에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올린 것처럼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초청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안 갔다는 것을 콕 집으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 혹은 아니면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되려 국민들로 하여금 너희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태도를 어떻게 정부 여당이 좀 내려놓고 자신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 더는 이번 정부 여당 혹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잼버리에 대한 평가만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줬던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 오송 참사에 대한 모습,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이번에 최수근 상병 수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이번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정부 여당이 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좀 무겁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잼버리 대회가 국제 행사긴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잼버리 대회에도 뭐 폐영식이나 개영식에 정치권 인사들이 이렇게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네. 뭐 해외 사례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뭐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뭐 세계적인 행사, 네. 우리 폐영식에 뭐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라 참석 불참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또 이걸 이제 민주당 책임론으로 가져가기 위한 이제 빌드업을 지금 계속 하는 걸로 저도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잼버리 사태에서 지금 짚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론 아까 뭐 화장실, 먹거리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안전에 대한 너무나도 인식이 저는 소홀하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도 생각해 보시면 잼버리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처음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온열 환자가 속출하면서 소방관계 당국에서는 이거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단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냉동탑차 무제한 공급해라. 그러면서 강행한다. 하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철수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그 마무리가 굉장히 좋지 네네네. 않은 이런 행사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해충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막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물릴 정도로 그리고 배수도 전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영의 기본인 이런 안전 문제를 전혀 저는 검토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것이 저는 정부의 대처가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데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우려스러운 것이
또 이거 비판할 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양평 고속도로에서도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괴담 선동이다. 민주당 간판 내려라. 또 원희룡 장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이걸 정쟁화해서 또 물타기 하는 그 빌드업을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이런 문제 지적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 다행인 거는 유종의미를 어제 K-팝 콘서트로 잘 거뒀다라고 평가는 뭐 한덕수 총리가 하셨지만 정말로 다행인 건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련 질환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잼버리 사태로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 이런 발언을 민주당의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원내대변인 해임해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이 발언이 좀 뭐 부적절했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부산 엑스포가 물 건너 갔다라고 단정짓듯이 말한 건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잼버리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쨌든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김현숙 장관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건 맞고, 이것이 사실 올해 11월 달쯤에 투표를 하나요? 어쨌든 연말쯤에 저는 엑스포 관련한 투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뭐 안 된 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니었다.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조금 발언의 부적절성은 있었지만 어쨌든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네. 거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신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 마치 한국말이 다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실언 때문에 지금 그 취지가 상관없이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전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이런 표현은 저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는 잼버리랑 또 별개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 엑스포도 유치를 위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설사 저것이 그 잼버리 사태가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네. 그것을 가지고서 물 건너갔다라는 식으로 마치 구경하듯이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또 다른 또 정쟁화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큰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그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말이 저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겠지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여당이 또 나서가지고 해임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또 적절한가? 사실 잼버리를 잘 치렀으면 이런 말이 나올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잼버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임하라라고 말하는 게 적반하장의 느낌을 또 줘요. 그래서 이렇게 여당이 공식적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잼버리 사태로 야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네. 전 비판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럼 잼버리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대안까지 제시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굳이 부산 엑스포를 또 끌고 들어와서, 물론 그것이 설사 사실이더라도 우리나 뭐 평론하듯이 아니면은 외부에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책임인 또 같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네. 책임을 나눠 갖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엑스포까지 또 얘기할 필요가 있나, 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고민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올림픽이든 엑스포든 아시안 게임이든 이런 국제 행사를 우리가 가져와서 실제로 얼마나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사실은 그 경제 효과가 예전처럼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유치만이 답인가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누려야 되겠죠.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 K-팝 콘서트 뭐 방송까지 됐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K-팝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습니다. 특히 워낙 뭐 핵심적인 위치가 있어서 그런지 BTS가 출연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동원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와가지고 BTS까지 이용해 먹는다, 팬들도 난리가 났고요.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BTS 소속사는 BTS 대신에 뉴진스를 출연을 시켰고요. 뭐 참석자들에게 8억 원어치의 BTS 포토카드를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좀 얘기해 볼까요, 신 변호사님? 우선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참 BTS 관련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직접적으로 저는 인물은 언급 안 했는데 해주시네요. 근데 네.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왜 사고는 국가 가치고 왜 수습은 민간이 해야 되는지, 전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했었으면은 가수들이 오더라도 같이 빛이 날 수 있는데 네. 정부가 다 잘못해가지고 그 축제를 망쳐놓고 그걸 이제 K-팝 스타들 등용해가지고 이걸 좀 복구해보겠다는 이 보관 자체가 좀 엉뚱하다. 그러면서 BTS에 대해서 뭐 전 정부에서는 뭐 유엔도 데리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를 하는데 아니 그 유엔 가서 연설하는 거는 BTS도 꽃길을 같이 가는 거니까 BTS도 네. 도움이 되지만은 이사안하고 그게 같습니까? 이건 지금 정부가 다 잘못한 거를 와서 뒷수습해라라는 것은 전 사안이 다른 걸 가지고 좀 물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군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지금 군에 복무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을 너무 수단화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BTS 팬들이 상당히 이건 좀 격앙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 팬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BTS 팬이 아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아미들이죠. 이분들이 BTS가 모란봉 악단이냐 뭐 이렇게 충분히 항의할 만하죠. 이건. 네. 아니, 권준천 PD요. 네. BTS 팬들이 낸 성명문 일부를 좀 읽어봐 드리면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BTS가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렇게 글을 잘 써요 팬들이? 네. 근데 이제 성일종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공권력의 갑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 지점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런 건데 국가적 행사에 국가가 막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전 누구라도 도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연예인이든 기업가든 등등등. 근데 이번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전 정부 탓하던가 아니면 전라북도 탓하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성일종 의원의 모습이 딱 그랬죠. 일단 국가 문제니까 너희들 와서 도와. 이런 태도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현역 군인인 신분인 BTS가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어려워졌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는 명령권 아래에 있으니까 와서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발상이에요.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군인이 잘못해서 이번 잼버리 대회가 망했나요? 게다가 BTS인 복무하고 있는 BTS 대원이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마치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지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떤 지시에서 드러나는 이 태도가 네. 정말로 국정 운영 능력이 없구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공약 지키지도 않고 있지만 뭐 군인들 월급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약속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결국 이번에도 그 최수근 상병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국가가 무리하게 군인을 정말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안타까운 생명까지 잃고 그런 사안을 겪고도 지금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전 참 안타깝고요. 군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리고 참 군대 저는 그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잼버리 중간에도 뭐 군인들 투입해가지고 수습하라는 그런 지휘 명령도 내렸었어요. 아니 그 뜨거운 날씨에 군인들도 덥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고는 항상 국가가 치고 수습은 군인들이 와서 하는 전 이런 것들도 좀 이번에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는가 저렇게 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하이브라는 곳이고요. 하이브 밑에는 이제 저희가 레이블이라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레이블 중에 이제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 대신에 그러니까 그 BTS 대신에 이번에 뉴진스가 출연을 한 거고 BTS 멤버들 포토카드를 이번에 43,000개를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용만 한 8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민간이 이번에 그 잼버리 대회를 어느 정도 수습하기 위해서 비용 지출을 한 것도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큐!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마지막 행사로 K-팝 공연이 어제 열렸습니다. 다음 중 K-팝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는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가수를 맞추시는 거예요. 1번 뉴진스, 2번 아이브, 3번 H.O.T입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로도 정답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추첨해서 오늘은 현미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힌트. 어르신들이 많이 보신다면은 아는 가수는 정답이 아닐까 해서 아는 가수는 정답이 모르는 아니다. 가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너무 뜨거운 게 좀 이제 좀 지나갔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저희는 정말 토크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잼버리 마무리되는 거 얘기하고 있었고요. 어제 이제 K-팝 콘서트 과정에 있었던 논란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BTS 하이브 얘기 말고 저희가 또 얘기 나눠야 될 게 걸그룹 아이브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브가 사실은 이 K-팝 콘서트 일정이 변경되면서 출연을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번복하고 출연을 했거든요. 이제 이 과정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브의 소속사인 스타쉽 인스트루먼트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예요.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것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시니까 신 변호사께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카카오에 대한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특사경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압수수색의 영향이 그렇게 뭐 있었다라고까지 껴맞춰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압수수색이 거의 뭐 유행어 비슷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카르텔, 압수수색 이것이 뭐 회자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만 딱 벌어지면은 다 그렇게 연관성 있게 해석이 돼도 사람들이 그럴 듯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참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가지는 문제의식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 시기랑 그리고 이제 재결정 시기가 좀 공교롭게도 맞았다는 것, 요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앞서 뉴스로 나눴을 때도 뭐 BTS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한 8억 원치가 이제 배부되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기업들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들을 국정조사를 하면서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발성이 있었느냐의 부분도 네.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BTS 쪽에서 BTS 멤버들 포토카드 44,000개 무상으로 배포하니까 카카오 쪽에서도 카카오 굿즈 이것도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캐릭터 상품을 무상으로 또 공급했다고 하죠. 기업들의 경쟁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정부의 압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말씀이셨어요. 자,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책임 공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이 책임을 전라북도 쪽으로 조금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들이 나옵니다. 근데 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국정조사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께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게 국정조사 뭐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해서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신뢰를 갖고 있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예산을 많이 빼먹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어 왔고 만약에 그런 뭐 민간의 부정부패가 그 공공기관과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수사할 주체가 누굽니까? 검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권을 4년 동안 주요 보직이 있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저는 잼버리 사태 해결책은 저는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잼버리 특별법에 따른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거기 정부지원위원회 수장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책임을 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위원장도 정부에서 내각의 장관들이 3명이나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한덕수 총리가 책임을 져야죠. 전 사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물론 대통령께서 경질하시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만 그건 매우 어려운 제가 요구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나빠진 여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저는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 관련해서 예산을 그동안 뭐 예를 들면 뭐 민간에서 빼먹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해가지고 저는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혀내야 된다. 여야 상관하지 않고 이것은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당 쪽에서 전라북도를 조금 겨냥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죠. 근데 지금 잼버리 특별법에 따르면요. 당연히 조직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지원위원회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이제 집행위원회라고 해서 실무를 하는 곳이 이제 전라북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으로 따지면은 중앙정부가 1차 책임, 그리고 전북이 2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 책임인 건 맞지만은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치 한덕수 총리도 중간에 중앙정부가 이제 들어가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이 전체적인 법 체계와 실제 행사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책임으로 비중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더 크다라는 말씀이세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의견도 듣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견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건 형사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은 뭐 법 위반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될 건이 몇 건이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사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법도 있었고 공동조직위원장들도 다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됐어요. 심지어 공동조직위원장 중에서도 가장 주무 역할을 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전에 작년 11월 달에도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그리고 행사 며칠 전에도 그런 대답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주 확신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보고는 누가 했고 뭘 확인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건 형사적으로 따져 물을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사 필요성은 왜 이 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누수가 심한 걸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잘한 것까지 다 따져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국정조사로 갔었을 때는 네. 또 이제 자료 내놔라부터 해가지고 서로 니탄내타 공방만 하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 만능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제보를 받든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서 차라리 이것은 수사로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고 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뭐 이태원 참사처럼 어떤 그 정부 내에 시스템이 안 돌아갔냐 이걸 따질 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안은 기본적인 거 그냥 해야 되는 걸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저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 전북 관련해서는 네네. 저는 전북 도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주체가 정부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계 평창 올림픽이 만약에 실패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당연히 강원도의 책임도 있겠죠. 네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것을 정부가 막 강원도가 잘못해서 이게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북도청이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을 여당이 나서서 물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하고 수사하고 둘 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형사처벌로 가봐야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장관들도 책임 물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형사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도 묻지를 못했는데. 근데 법적으로 물으려면은 지금 이제 많은 예산이 지금 소진됐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결과물, 산출물은 너무나도 부실하니까 이건 도대체 중간에 누가 소위 말해 빼먹은 거 아니냐 내지는 어떤 예산을 잘못 쓴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면은 저는 뭐 죄가 없다면은 그건 뭐 물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서 차라리 밝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기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따져야 될 게 이제 잼버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희가 돈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하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청구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청구서의 내용을 따져 보면서 이건 급하게 꼭 필요했던 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그러니까 논쟁이 좀 적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조금만 애를 썼어도 줄일 수 있었던 예산이었다라고 판정되게 되면 이것은 정부에게 이 어떤 예산 부담이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비비 69억 원 썼고요. 행안부에서 특별거부세 30억 원 등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경지에서 외부로 벗어나면서 교통비, 숙식비 이런 것들 지자체가 쓴 것들, 그다음에 민간 단체가 쓴 것들 나중에 처리해주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놓은 상태거든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 잼버리에 관해서 특별법까지 있었고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한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공중분해가 됐고 지금 남은 것은 또 99억 원이 또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굉장히 이것은 예산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좀 더 걱정인 것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지금 이 잼버리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주체 국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쟁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국제법 관할에 뭐 맞지 않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는 처리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정부가 잘못한 것이 금전적으로도 많은 세금의 출혈을 낳고 있는 사례를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잼버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나누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좀 들어가 보죠. 이번 주에 민주당의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의원 투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아예 빼는 걸 이제 혁신위가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하시겠습니다. 저는 대의원 투표와 관련돼서 혁신위의 안은 좀 뜬금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실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대의원 투표와 관련된 안을 혁신위가 내지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1차적이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더 논쟁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대의원들이 16,000명이 있는데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자체가 대의제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이 혁신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더 중심으로 논의했어야 되지 대의원제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호남과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남 쪽에는 적은 게 사실인데요. 그 영남 쪽에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또 반영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운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의제를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게 너무 거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혁신위가 공천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혁신위의 힘이 상당히 강할 때 겨우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2015년도에 김상곤 혁신이라고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혁신위 안을 내고 이것을 당시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네. 대표 사퇴하라고까지 말했던 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혁신이라고 하는 건 매우 거친 저항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뚫을 수 있는 혁신위의 어떤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안만 던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되려 민주당에 부담이 더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대의원의 대표성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전당대회사에 대의원 표를 전부 없애자 이거는 적절한 방안은 아닌 것 네. 같다라는 평가십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혁신위에서는 권리당원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죠. 외부긴 하지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보는 이번 혁신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혁신위의 안에 대해서 저는 뭐 완전히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았다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혁신이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아까 뭐 김상곤 혁신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공한 혁신위가 없어요. 그 이유는 혁신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사안의 혁신이라면은 사실은 원래는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나 비대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예를 들자면 약간 국무총리 비슷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혁신위
혁신위에서는 어떤 안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또 비대위나 최고위에서 추인이 안 되면은 또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 혁신위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불신, 그 불신위에서 사실은 혁신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혁신위 자체도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태동하지 못했다. 저는 그 한계적인 면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왜 방향을 잘못 잡았느냐? 지금 민주당이 무슨 대의원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586의 기득권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책임 정치 실종, 그러니까 정치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지금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위는 아예 이 본질까지는 구경도 못했다. 전 이렇게 보고요. 뭐 비견한 예로는 이번에 돈봉투라든지 뭐 김남국 코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의 모양만 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혁신위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이렇게 또 시변사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권지웅 비대위원께 이것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 네. 혁신위 안이 이른바 친명계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 그 평가 때문에 싸우고 네.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맞다고 보세요? 친명계에게 유리한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볼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대의원제 관련한 것이거나 공천 관련한 것이 소위 이제 친명계로 불려지는 인사들이 꾸린 원외 그 어떤 모임에서 제안한 것을 많이 반영한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혁신위안을 친명 비명으로 나누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여지는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건 저도 이제 신인규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혁신위가 좀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될 포인트가 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봉투에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되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진상조사단 꾸려야죠. 김남국 코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체 진상조사단이 강제 수사력이 없지만 우리는 꾸렸어요. 그리고 나름의 노력을 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뻔히 다 아는데 사실 혁신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고,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도 김남국 의원의 윤리자문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명으로.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딱 뭐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때 혁신위가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고 좀 부담을 덜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정작 못한 채로 나머지 안만 나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공천시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관점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이제 혁신위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에 사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자거나, 네. 그러니까 정책 최고위원을 두자거나, 아니면 미래대표제를 하자거나, 이런 것들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원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민주당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안들을 나열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 조금 해볼까요?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면이식 장애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안면이식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 좀 하실까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안면인식 장애가 뭐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면인식 장애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근데 네. 저는 뭐 안면인식 장애 있고 뭐 기억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김문기 씨,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김문기 씨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보고를 한 것으로는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하면서 라운딩도 같이 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지금 나온 상황 속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을 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 사안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서, 저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저는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 여부를 저는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잘 인식은 안 될 거. 저는 네. 잘 이재명 대표의 말이 신뢰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재판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이 되게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기도 하고 사실은 행정부에 있는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정해서 안다고 생각되기 어려운 어떤 관계 맺음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저는 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안다 모른다로 어쨌건 공직선거법으로 뭔가를 또 유죄 무죄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논리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장모는 절대 1원 한 푼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장모는 지금 유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안다 모른다로 또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게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했다는 지금 논란인데 사실상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불소추 특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받아서 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이유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라고 하는 분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 공공기관 직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 앞에 대장동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서 허위의 얘기들 한 것들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받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재판을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신 변호사님.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거죠. 뭐 일가를 다 기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기소 재판받고 있죠. 그리고 정경심 그 교수는 이제 지금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까지 뭐 기소할 수 있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일가족 전체를 뭐 기소하고 이런 예가 잘 없기는 없는데요. 네. 사실 그 가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 앞에 당연히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저는 뭐 기소한 것이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법정 가서 또 조민 씨가 서명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조민 씨가 당시에 그 입학에 대해서도 이제 다 그 취소 소송, 그 행정 소송에 대해서도 소취하를 했고 나름대로 지금 뭐 뉘우친다라는 뜻의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사과문도 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에서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가담자,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제 비교돼서 얘기되는 게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기소하지 않았던 사건하고 약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쪽은 아닌데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있었을 때 정유라 씨 말도 받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출석을 거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몰랐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출석을 안 했는데 학교 졸업이 원활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기소하지 않았던 건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는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회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도 부모였기 때문에 사실 부모에게 죄를 묻고 부모가 죄를 받고 있다고 하면 네. 굳이 자녀에게는 묻지 않았던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민 씨가 관련한 것과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를 알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부모였기 때문에 네. 부모가 형사적으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까지 사실 조민 씨를 기소하는 것 이건 정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 변호사께 국힘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당이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적인 발언하는 거 저는 매우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유리한 판결 나오면은 박수치고 또 불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정치적 판결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과거에도 가처분 국면에서 법원에 대해 가지고 뭐 선 넘지 말라라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이것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던 오선 의원의 그런 네. 태도에는 저는 매우 맞지 않는다고 보고 사법부는 존중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정치적이다라고 딱지를 씌우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못다한 얘기는 잠시 후에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로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와 이 틈새 토크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루비님께서 권지웅 위원님 오늘 강연 듣고 왔는데 너무 멋있으셨어요 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관계자 아니십니까? 아, 고맙습니다. 오늘 옷도 너무 멋있게 입고 관계- 그러니까 오늘 딱 잘하는- 이제 양복에 넥타이까지 딱 하고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처음에 두 분 들어오실 때 제가 네. 아니 오늘 양복까지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분이 같이 강연 다녀오셨다고. 아, 네. 저희 정바세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에서 아. 주최한 이제 시국 강연 토론회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수원에서 하는데 저희 권지웅 비대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멋진 강의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야 행사 주최자가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시네요. 살짝 저희도 홍보까지 해서 했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보다 친하시군요. 여기서 맨날 싸우셔가지고 별로 안 친하신 줄 알았는데. 자, 앞서 얘기 나눈 것 중에 얘기다 못한 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약간 가십거리긴 한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과 조국의 딸 조민이 11월 결혼하네 난리 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약간 뜨겁긴 했었는데 이제 이건 다 내려갔다고 하죠. 이 컨텐츠는. 이거는 또 뭔 소리입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 저는 유튜브를 보지는 않고 이제 네네. 이런 게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누가 전달해줘서 봤는데 아니 뭐 가짜 뉴스도 뭐 어느 정도 것해야 그걸 믿지 네. 이거는 뭐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니까 아니 선난 선녀의 일은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참 이런 것까지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혹시 뭐 이거 아, 저는 유튜브 뭐- 보신 적 없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네. 짧게 돌았습니다. 짧게. 자, 아까 조국 전 법무장관 조민 씨 딸 조민 씨 얘기 조금 하다가 사실은 뒤쪽에 이슈가 많아서 제가 막 확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신 변호사님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덜 한 게 있으세요? 약간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네네. 저도 이 정경심 그러니까 지금 그 조민 씨 그리고 정유라 씨를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출결 일수에 문제는 있었고 당시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그 시위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금메달도 따고 본인의 이런 또 실력을 또 입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억울하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또 그 조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표창장 위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또 어머니가 그 대학의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동일선상에 놓고 하기에는 저도 조금은 정유라 씨 사안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논문에 이름 올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법정에서 이 부분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그냥 처리하면 될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안이 분명히 좀 뭐 성격도 다른 다르고 면이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비교하는 건 이게 정치적인 판결이 조금 들어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결국엔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미 개인적인 좀 많이 생각은 정치화는 있는데. 되어 네. 있죠, 사실은. 네. 네, 어쨌든 정유라 씨의 경우도 사실은 그 대회 그 말로 금메달 땄다는 것도 말의 훈련 정도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말을 받느냐. 근데 그 얼마짜리 말 아주 비싼 말을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그걸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그렇게 출석을 안 했는데도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네. 사실 부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유사한 사안인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조민 씨에게 어떤 공격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게 여기서 되는 것 중요한 같습니다. 거는 당시에 그 국정농단 수사 자체는 너무 좀 과도했다는 평가가 지금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민 씨에 대한 수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매우 좀 무리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전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수사를 다 진행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사실 하신 거라서 그 수사에 대한 평가, 뭐 저는 뭐 훗날 다 역사가 평가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좀 과도했다, 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는 것은 양쪽에 대해서 저는 다 비판을 하는 쪽에 저는 좀 타당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던 거에 대한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힘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SNS에다 이제 글을 올렸던 건데 정진석 의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올려서 이게 사자 명예훼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여당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결이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으니까요. 일단은 뭐 이제 판결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내는 건 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더라도 아무리 진영이 달라도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부싸움 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할 만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 글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제한할 만큼의 거는 아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말의 무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여서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잼버리 얘기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과연 이걸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전북도도 분명히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또 충북 괴산에 초대형 가마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기네스북에 도전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결국엔 이거 폐기 처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충북도가. 두 분이 아이디어 한번 내주시죠.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큰 가마솥. 글쎄요, 이게 근데 저도 뭐 어떤 너무 아이디어까지는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뜬금이 네. 없는데 이게 뭐 밥 짓기, 옥수수 삶기, 뭐 팥죽 끓이기 이벤트에도 사용했는데 또 조리가 잘 안 된대요. 뭐 조리라도 잘 되면은 무슨 뭐 먹방 대회라도 뭐 한다든지. 이게 크기가 가마솥이 지름이 5.68m고요. 높이가 2.2m, 둘레가 17.8m, 두께가 5cm.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까 요리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밑에서 불을 지피면 열전도가 전체적으로 안 돼가지고 위에는 좀 차갑고 아래는 뜨겁고 이래가지고 요리가 잘 안 된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가마솥밥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아는 그 김치찌개집 가면 이 가마솥밥하고 같이 줘가지고 맛있게 물 부어서 누룽지도 먹고 하는데 이건 조리도 안 되니까 이걸 5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제작을 뭐 했다는 것 같은데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도 특별한 활용 방안을 좀 저도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 내서 입상되면 최우수 한 명에게 100만 원, 우수 2명에게 70만 원, 장녀 3명 각각 30만 원의 상금도 걸려 있는 겁니다. 권지웅 전 비디오는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우리 그러게요. 충북 괴산을 좀 살려봅시다.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 공동체에서 활용되기까지는 사실은 운영 비용이 듭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시설을 만들거나 시설을 만든 후에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그게 마치 돈이 더 드는 것 같지만 그 운영 비용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시설이 시설답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게 있으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마솥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인건비가 이 정도 편성돼 있고 운영비가 이 정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이래저래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걸로 뭐 해볼까요? 라고 하면 뭐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저는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2003년에 김문배 군수가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성금 5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고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를 내세워서 기네스북에 도전했는데 안타깝게도 호주의 더 큰 질그릇에 밀려가지고 기네스북에도 오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또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거제도의 부실거북선 2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이 부실거북선이 얼마 전에 그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20억 원 들였는데 154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23일 날 인수를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금 154만 원 중에 85만 원을 또 환불받아 갔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들 지자체에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선심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건 뭔가 이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 치적 홍보 내지는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좀 낭비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저는 지방 분권론자거든요. 좀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 권한을 더 달라고 우리가 말할 명분이 되는데 자꾸 지자체에서 이런 좀 엉뚱한 얘기들 하면서 예산을 많이 좀 낭비하니까 참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될 관행들 아니냐.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하셨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찾아본 전국에 이런 것들 많겠죠. 예산 낭비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야기 드린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하면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게 시설만으로 뭔가 관계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려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물리적 시설은 그것을 운영하거나 그것이 어떤 공동체 내에 녹아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까지 연결해야 이게 뭘 평가를 할 텐데 그냥 시설만 짓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지자체에서는 대려 예산을 편성하기 좋은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패키지화 해야 되려 이런 낭비가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시스템 문제겠죠. 지방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그 잼버리 쪽에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또 드러난 건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틈새 토크 마무리할까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